문이 잠기는 소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딸깍. 그 소리 하나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결혼이 안전한 집이 아니라 잠긴 방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제 남편을 내보냈고 간호사까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검사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약, 누가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결혼한 지 16년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살아온 남편 민호는 늘 주변에서 저런 남편도 있구나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챙겼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기념일을 잊지 않았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다르다고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왔을 때도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렸고 거울 속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지. 요즘 다들 피곤하잖아. 그때 남편이 식탁 위에 작은 하얀 병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라벨에는 프리미엄 종합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고 포장은 유난히 깔끔했습니다. 여보, 이거 먹고 기운 차렸대. 회사에서 다들 난리야. 민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목소리였고 저는 그 다정함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는데 캡슐이 이상하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인상을 찌푸리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괜찮아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완전히 삼켜 물을 내려보낼 때까지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확인하듯이요. 며칠이 지나자 제 몸은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식욕이 사라졌고 커피 한 모금에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몇 번이나 졸다가 종점을 지나쳤고 회사에서는 집중이 되지 않아 잦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더 다정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꿀물을 타주고 저녁이면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약 먹었지? 그 말이 사랑처럼 들려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설명할 수 없이 서늘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담요를 덮은 느낌이랄까요? 결국 저는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꺼졌고 바닥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예약해놨어.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의 작은 내과였고 남편은 놀랄 만큼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접수 직원은 남편을 보자마자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때도 그저 생각했습니다. 아,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알아봤구나. 이틀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료실에서 결과지를 보던 의사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간호사분, 잠시만 밖에 계시겠습니까?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제가 남편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곧이어 문이 닫혔고 딸깍 문을 잠그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인생을 갈라놓는 소리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간판에는 가족내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건물은 신축처럼 깔끔했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느 층인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본 적 있어? 제가 묻자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추천해줘서 미리 알아봤어.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의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대기실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공기청정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호님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예약돼 있다는 사실이 조금 걸렸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픈 건 나지만 챙겨준 건 남편이니까. 진료실로 들어가자 젊은 간호사가 맞이했습니다. 화장은 단정했고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제 증상을 묻는 동안 말을 끊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피 검사를 위해 팔을 내밀었을 때도 간호사의 손길은 능숙했고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는데 남편이 제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그 말이 그때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아까 그 간호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바닥만 한 무언가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 의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그 둘을 바라보다가 눈썹을 찌푸렸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다 나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저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병원은 이렇게 익숙했을까? 왜 간호사는 남편을 보는 눈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까? 이틀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방문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괜히 불안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반차를 내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조여왔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앞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될 줄은요. 병원에 다시 도착했을 때 대기실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붐볐습니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유난히 차가웠고 남편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큰 문제 아닐 거야.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결과를 말해주지 않고 굳이 오라고 한 이유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고 우리는 나란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남편과 간호사를 바라보던 바로 그 중년 의사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 번, 남편을 한 번, 간호사를 한 번 차례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천천히 넘기는 동안 진료실은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과 간호사분, 잠시만 밖에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고 간호사는 순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분과 단독으로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의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왜 문을 잠그는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의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걸 꾸준히 드신 적 있으세요?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손으로 건네던 그 하얀 캡슐. 네. 남편이 챙겨줘서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의사는 잠시 메모를 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 영양제 어디서 구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지만 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신장 기능도 저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특정 독성 물질에 반응한 흔적이 보입니다. 독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살 시도나 실수로 과다 복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몸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영양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성분 분석을 받으시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 때문이래. 정밀 검사만 좀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제 귀에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의사가 제게만 속삭였던 단어들, 독성 물질, 의도적 투여,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옆모습은 늘 보던 그대로였지만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1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해야 할 공간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두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였습니다. 곧 제가 좋아하던 차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마셔. 기분 좀 나아질 거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바라보는데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영양제 먹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부터 차도, 음식도, 남편이 건네는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금세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마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다정함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서 벗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의심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내 남편을. 하지만 의사의 얼굴과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괜한 오해라면 좋겠지만 혹시 아니라면 나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죽을 끓였습니다. 밥 먹어야 기운나. 그는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마움이 먼저였겠지만 그날은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한 숟갈을 떠입 가까이 가져갔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남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그래, 억지로 먹지 마. 그 짧은 변화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제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어. 그 말이 배려인지 감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죽을 바라보다가 싱크대로 가져가 조용히 버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확인해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이 출근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오진이었고 내가 괜히 겁을 먹은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집 안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한 뒤로 저는 이 방을 거의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속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문을 열자 책 냄새와 함께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과 컴퓨터, 그리고 잠긴 서랍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통장과 카드 명세서,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려다 멈췄습니다. 마지막 서랍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겉표지는 평범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숫자,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를 넘기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 병원 간호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 전달 완료. 지연 일정 조정. 지연 추가.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고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첩 아래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란에는 모두 남편 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16년을 함께 산 사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그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야. 하지만 수첩에 적힌 이름들과 보험 서류는 그런 기대를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작은 카메라를 검색했고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일 건네던 그 영양제 병을 찾았습니다. 절반쯤 남아있는 병을 손에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넣어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전히 남편을 믿는 아내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여전히 약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영양제를 건넸고 같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고 그가 자리를 뜨면 조용히 뱉어 휴지에 싸서 숨겼습니다. 그렇게 모은 캡슐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것들은 제 생명을 위협했던 물건이자 저를 살릴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시간은 제게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장식품 뒤, 침실 옷장 위, 손톱만한 렌즈가 집안을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각도를 맞췄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화면을 확인했을 때 제 모습이 휴대전화 화면에 비쳤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있을 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부드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그가 말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간호사,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분의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자유야. 그 문장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그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했고
영양제는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제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손에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영상, 메시지, 캡슐, 수첩.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그리고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결과는 어느 평범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성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화학 물질 이름들 사이에서 붉게 표시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간신장 손상 유발, 치명적 독성.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피로와 통증, 쓰러졌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의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쳐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상, 메시지, 수첩, 보험 서류, 그리고 영양제 성분 분석 결과까지. 변호사는 한 장씩 차분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이 곧 진실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남편은 체포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벽에 번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분노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날 저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끝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영양제를 건네던 날들, 몸이 망가져가던 과정, 그리고 의사가 문을 잠그고 경고했던 그 순간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말할수록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과거로 끌려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준 걸 감사해야지.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그 한마디가 16년의 결혼과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고 심지어 옆에 앉은 내연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모습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남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공범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제 마음의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법정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끝내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제 삶이 곧바로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네라고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 병원 진료실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기가 두려웠고 누군가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만 떠올라도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친절한 말조차 의심부터 하게 된 제 모습이 스스로 낯설었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肝과 신장은 많이 손상됐지만 치료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약해진 몸으로도 매일 병원에 다녔고 하루하루를 기록하듯 살아냈습니다. 오늘은 계단을 한 칸 더 오를 수 있었고 내일은 숨이 덜 찼습니다. 그렇게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큰 성공을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컵을 건네는 순간에도 손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두려움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다시 인사로 들리기 시작했고 웃음도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이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는 것을요. 믿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혼자 차를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찻잔을 들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나는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전보다 단단하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